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품질 경영과 고객 만족입니다. 자, 먼저 품질 사이클입니다. 관리 사이클은 이미 학습하신 대로 PDCA 사이클이 관리 사이클입니다. 그에 반해서 품질 사이클은 시장 품질을 정점으로 해서 설계 품질, 그리고 제조 품질, 사용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품질은 결국은 시장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품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품질 사이클과 관리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품질 관리는 관리 사이클이니까 당연히 품질 관리 사이클도 여기가 되죠. 하지만 품질 사이클은 PDCA가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품질 사이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은 시장 품질입니다. 이 시장 품질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리콰이어먼트 품질, 즉 요구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설계 품질은 조직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목표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설계 품질은 목표 품질이다. 그래서 설목 연결시켜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품질을 실현하는 것이 제조 품질이죠. 그래서 제조 품질은 도면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적합 품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클이 돌게 되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시장 품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품질 가치와 품질 비용이 최대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쪽을 원가라고 하고 이쪽을 가치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제품군을 형성을 시키면은 제품군이 점점 좋게 할 때마다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제품의 가치라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성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폭이 가장 큰 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 되겠죠. 이것이 주력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상위 품목은 가성비는 좋지 않죠. 하지만 근데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만 가격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가치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희소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고가품을 만들어서 명품 마케팅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략이 되고요. 반면에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되게 되면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가성비가 좀 줄어들지만 어쨌든 가격이 굉장히 싸죠. 더 싸게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 되는 겁니다. 미끼.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품군을 올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제조 품질에서 넘어가는 시장 품질인데 사용 품질이죠. 이 사용 품질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품질 결정 요소가 되는데요. 이 사용 품질이 뭐냐 하면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품질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생산자가 만드는 것은 제품 품질입니다. 이 제품 품질과 소비자가 인지하는 사용 품질이 같다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죠. 근데 그것이 같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품질 차이와 제품 품질 차이를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 품질 차이는 전통적 품질 차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품이 고객의 기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전통적인 품질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조업체가 따지는 품질 차이죠. 반면에 사용 품질 차이는 고객이 그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얻었다라는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갭을 사용 품질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품질이 제품 품질 차이를 축소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품질의 개념은 사용 품질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고객 만족 품질 경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품질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은 기술 수준과 코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는데요. 품질 설계 시 고려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코나 설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개코, 기술 수준과 코스트 바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 요소는 물성적 요소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인기물 이 세 가지와 다른 걸 넣어서 출제된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냥 개코나 설계, 인기물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객관식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실제 품질에서 중요한 품질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질 전개는 품질 하우스라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왜 품질 하우스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하우스처럼 생겼죠. 이 그림을 가지고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품질의 집, 즉 품질 하우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QFD 전개를 합니다. 이 QFD라는 것은 일본 고베 조선소에서 아키오 요지가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고객 요구, 즉 참 특성이죠. 이 참 특성을 대용 특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데요.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고객 요구사항을 쭉 써요. 그럼 고객 요구사항이니까 이건 참 특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계 품질 특성이니까 이것은 대응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 특성과 참 특성의 관계를 매트릭스에 의해서 관련도를 뽑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로 관련도를 뽑아가지고 점수화하고 여기에 이제 서로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따져 들어가는 뭐 이러한 형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QFD는 매트릭스도를 이용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CQC 1호가의 도구와 함께 매트릭스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QFD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 고객 요구사항을 what이라고 그러고요. 설계 품질 특성을 how라고 그러는데요. what, how의 관계를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푸는 거죠. 실제로 매트릭스 기법은 what, how의 관계에 의해서 문제 연결 관계를 찾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QFD는 매트릭스도를 응용한 기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품질 기능 전개 QFD를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객 요구사항과 어떻게, 즉 how랑 연결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다시 설계 특성을 다시 what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부품들을 how로 넣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how를 다시 what으로 놓고요. 이번엔 다시 이거를 프로세스를 how로 놔가지고 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된 프로세스의 how를 다시 프로세스의 what으로 놓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특성을 how로 놔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로서 관리 항목들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품질 기능 전개는 품질 하우스, 즉 품질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계속 프로세스형으로 진화시키면서 계속 연결시켜서 하위 단계까지 연결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QFD는 매우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잘 학습하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충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참 특성과 대응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 특성은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이기 때문에 위성어적인 게 많죠. 즉 작다, 크다, 예쁘다 뭐 이런 형태가 참 특성이 된다면 대응 특성은 두께, 길이, 무게, 비중, 조도 뭐 이런 식의 측정 가능한 계량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요구하는 특성은 아니지만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작다는 길이가 짧다 또는 두께가 얇다, 무게가 가볍다 뭐 이런 형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대용 특성을 설계해 가게 됩니다. 즉 대응 특성은 참고로 대용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카노 박사의 고객만족 곡선을 통해서 고객만족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품질 수준과 고객만족 정도를 갖고 나타낸 건데요. 품질 수준이 높다 낮다로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역시 높다, 낮다로 얘기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 요인인데요. 품질 수준이 낮으면 고객은 불만이 폭발합니다. 근데 품질 수준이 높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지는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고객은.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연 품질 또는 기본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이 나쁘면 고객이 굉장히 불만을 하고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만족을 하는 이렇게 상호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이 상호관계를 보이는 것에 대한 품질을 명시 품질 또는 상호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1차원 즉 일원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 되죠. 그러니까 레드오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품질이 나쁜데 고객이 불만을 안 해요. 근데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동 품질 또는 매력 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쁜데 왜 불만이 없냐 하면 당연한 게 뭐냐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불만을 가질 요인이 없죠.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고객은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필요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품질 특성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블루오션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뭘로 바뀔까요? 레드오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드오션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기본 품질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초격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두 가지의 품질 요인이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품질이 낮아도 관심이 없고 품질이 높아도 관심이 없는 영품질입니다. 영품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기능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은 찾아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홍보를 다시 해서 이것이 감동 품질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품질 요인은 역품질이에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이 불만을 하고요. 품질이 나쁘면 고객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일어나죠. 이걸 역품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반대되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일반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노인에게는 글자를 크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글자를 크게 해주면 조금밖에 그 정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의 양을 줄이더라도 글자를 크게 해주면 일부 계층에서는 품질이 나쁘지만 좋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글자를 작게 해주면 분명히 품질은 좋아졌는데 고객들은 역으로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것은 타겟 고객군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그림을 카노 박사의 고객 만족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 만족 관련 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고객을 우리는 외부 고객이라고 합니다. 품질 관리에서는. 그리고 공정 내에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동료들, 즉 타 부서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 뭐 이러한 형태의 그 일종의 품질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조직 내의 타 부서 요원들을 우리는 내부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용어를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야겠지만 내부 고객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에서 기본적으로 그 조직 내 타 부서원들을 내부 고객이라고 명칭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일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분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사실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객 만족도 조사는 계속성, 정량성, 정확성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만족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VOC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VOC는 Voice of Customer라 그래서 고객의 소리란 뜻입니다. 이 고객의 소리니까 결국은 참특성이 되는데요. 이 참특성은 굉장히 애매하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한 품질 기능 전개를 통해 가지고 대응 특성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 특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형태가 바로 뭐냐 하면 CCR이 됩니다. 이 CCR은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그래서
핵심 고객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VOC나 CCR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고객의 소리가 전화를 하면 ARS에서 항상 통화대기를 하거나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그래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고객의 소리가 나왔다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요 이슈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통화 시작 후 정보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고객이 짜증낸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CCR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고객은 한 분 통화로 우리가 잡은 게 뭐냐면 핵심 시간을 1분으로 본 겁니다. 고객은 딱 한 번 걸어서 1분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게 바로 핵심 요구사항인데, 자, 이 상황에서 1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고객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의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얘기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프로세스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목표를 잡아서 이 정도면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기본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쳐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CCR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VOC에서 CCR까지 끌어내는 과정이 전체 설계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이것이 고객만족 설계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7원 측에서 얘기했던 관계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고객 관계 경영을 CRM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고객들을 층별을 합니다. 층별을 해서 고객들도 ABC 분석을 하는 거죠. 그룹별로. 그래서 각각의 그룹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뭐 중점 고객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객들이 늘 즐겁게, 즉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에 결정적 공헌을 하는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좀 더 회사에 더 가깝게 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자는 것이 바로 CRM, 즉 고객 관계 경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품질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품질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을 수업하기 전에 먼저 파이겐바움의 품질관리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칙 두 개는 파이겐바움이 내린 품질 조직의 필요성에 관한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로 품질은 모두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품질은 프로세스 상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모든 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의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품질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한 명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품질 문제가 터지게 되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부는 물건을 파는 것밖에 없어요. 물건을 설계하는 건 설계 쪽이지만 설계는 만들지는 않죠. 그 제조는 설계가 하라는 대로 만드니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구매는 그냥 도면대로 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 품질에 연결되는 일은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남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영자가 먼저 각 조직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절차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품질 조직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맡은 바 품질 책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부서가, 품질관리 부서가 이것을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지원하는 부서가 지원을 잘못하면 이게 잘 못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서가 효과적으로 설계된 것이 잘못됐으면 수정도 해야 될 것인데 그 수정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품질관리 부서가 필요하다. 자, 품질관리 조직의 필요성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품질관리 조직은 전체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일종의 사령탑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즉 그러니까 품질관리 부서가 기본 전반적으로 품질관리를 운영을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조직의 원리입니다. 조직에서는 일단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부여가 돼야 됩니다. 권한은 책임과 함께 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는 반드시 각 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먼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직에는 반드시 직무가 할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조직의 장에는 자원이 부여가 돼서 조직의 장은 자원들에게 업무를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들이 나는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신입사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책임은 부문의 장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위임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일을 성실히 수행을 해야 전체적인 조직원들이 같이 회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더에게는 감독 범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애매하게 걸리게 되면 일이 이중삼중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명령은 일원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문과 부문 간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하는 데서는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니까 전문가의 원칙도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조직을 품질을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책으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책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먼저 조직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조직도는 누가 어디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리고 어느 부서가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 분장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책임 분장표라고 합니다. 이건 조직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직무기술서라고 그러죠. 이 직무기술서는 뭐냐 하면은 그 직종에는 여러 직책들이 있을 것인데, 그 직책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책임과 권한, 그리고 교육 정도, 그리고 그 친구의 직무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약에 그 일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무엇을 훈련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는 그러한 하나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직무기술서는 조직원의 훈련과 그리고 조직원의 배치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이 내용을 써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거꾸로 이걸 써주고 이게 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책 문제는 한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직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생산관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인데요. 원래 기본 조직은 라인 조직입니다. 군대식 조직이죠. 근데 이 조직은 이미 얘기했지만 리더가 무능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테일러가 기능식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직능 리더들을 두는 거예요. 품질, 공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각각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능한 리더에게는 없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명령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조직이 완전히 우왕좌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치명적인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 되죠. 이것을 에머슨이 기본적으로 라인은 그대로 두고 이 조직을 스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인 앤 스텝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텝에 의해서 리더의 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것이 뒤에 위원회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참모와 라인의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그 사장이 중간에 이것을 잘 조율을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잘못하면 스텝과 라인 간의 반목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먼저 품질관리 시스템은 예방의 원칙입니다. 사전에 불량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예방의 원칙이 먼저 핵심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품질관리 도구 같은 과학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의 주체는 라인에 둡니다. 라인이 주체가 되는데요. 반면에 스텝은 원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원조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데요. 스텝의 지원의 원칙이다 이게는 낫겠죠. 근데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스텝 원조의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TQC의 T가 토탈입니다. 그래서 전원 참가란 말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조직은 종합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합 조정의 원칙을 중시했죠. 자,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TQC 추진상의 요건입니다. TQC는 아주 오래전에 했던 활동이니까 이게 뭔 필요가 있냐 하는 건데, 사실 TQC가 제조 부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니까 지금도 제조 부분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부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건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제조 부분은 일단 현재 직원들의 그 의식이 품질 중심으로 바뀌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완전히 다 밥만 먹고 산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 부문 내 조직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먼저 절차서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TQC 활동의 주체는 분명히 라인이라는 거고요. 품질관리부는 어디까지나 지원 조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리기술과 고유기술이 조화돼야 되지, 관리기술만 갖고 얘기해도 안 되고 고유기술만 갖고 얘기해도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파레토의 원리에 의해서 중점 관리의 사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층별이라고 그러죠. 네, 층별해서 일단 효과가 큰 품목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개선활동의 수순이 될 것입니다. 품질 경영의 출발은 품질 방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품질 방침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한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한 의도, 그러면 품질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외우냐고요? 혹시 잘 아실려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의방이라고 있었죠. 고려 무신난 일으킨 사람, 의방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 그러면 벌써 방침 이렇게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품질 방침의 설정이 바로 품질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 방침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론에서 배운 대로 당연히 품질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조직의 명칭을 QM팀, 즉 품질 경영팀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장의 스텝이죠. 사장과 품질경영위원회 스텝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일단 교육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 부문 간 품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고서 만들 때 전부 다 역할씩 좀 더 정리하고 이런 간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부문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안의 초안을 보통 이 친구들이 만들죠. 그리고 표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은 하지만 표준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일은 라인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조정 역할만 품질경영팀이 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에 사무국이 갖고 있는 품질에 관한 지식을 엎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는 품질경영부서와 품질경영위원회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품질경영위원회는 사실상 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일, 이것이 품질경영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다만 품질경영위원회란 사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임원들을 데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쨌든 임원들 데리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장의 결정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품질경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당연히 QM 추진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클레임이 굉장히 큰 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업무 조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 사항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 과정을 체크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통적인 경영자의 역할이 바로 품질경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이 품질경영위원회를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경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범 파이팅!